잠든 한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준비한 흉기로 급소를 공격합니다. 과연 그는 살인에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했으면 좋겠다. 며칠 뒤 심하게 훼손된 한 학생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렇습니다. 간이 없는 시신이었죠. 자, 1997년 5월 27일 새벽 일본 고베시 스마구 중학교 정문 앞에서 발견된 시신. 칼로 근 X자 모양의 상처가 있는 눈과 귀까지 찢어진 입까지.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요. 피해자가 고작 11살 초등학생이었다는 겁니다. 저 천진난만한 아이가 저 어린아이가 보통 그렇게 상처가 남아있으면 원한 관계일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원한이 있겠어, 저 나이에. 저 나이에 무슨 원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러게요. 자,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살인범은 찢어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닉네임 사카키바라 세이토와 경찰을 향한 도발적인 메시지까지 남겨놓았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됐다. 우둔한 경찰들아, 나를 잡아봐라. 어머.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유쾌하다. 사건의 잔혹성 그리고 도전장까지 보내는 대범함 때문에 경찰에서는 범인을 건장한 30, 40대 남성으로 예상을 하고 수사했는데요. 자,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한 달 뒤인 6월 28일 범인이 검거되자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범인은 바로 피해자의 시신이 놓여있던 중학교의 평범한 재학생 14살 아즈마 시니치로였기 때문입니다. 뭐야? 네. 자, 그런데 범행 조사 도중에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체포 후 순순히 범행을 자백한 아즈마는 원래 교문에 걸어두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떨어져서 앞에 두고 온 거예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이코패스. 뿐만 아니라 취조 도중 추가로 밝혀진 범행들. 2, 3개월 전부터 4명의 초등학생들을 이유 없이 망치로 때리거나 칼로 찔렀고요. 일이야. 심지어는 살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와, 뭐지? 뭐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일본 국민들이 더 격분했던 건 당시 일본의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상 나이가 16세였기 때문에 14세였던 아즈마는 그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고요. 정신과 치료를 위해 관동의 의료 소년원에 수감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7년 후인 2004년에 퇴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즈마는 일본 열도를 다시 한번 또 큰 충격에 빠뜨리고 맙니다. 2015년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수기를 출판한 겁니다. 자, 수기를 통해 범죄 당시 잔혹한 행위 묘사와 자신의 살인에 대한 정당성을 줄줄이 늘어놓아 피해자 유족들은 또다시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근 발행 2주 만에 누적 판매 부수 15만 부, 매출 종합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영국 하트퍼드셔 보빙던의 작은 마을. 평화로운 이 마을에 갑자기 원인 모를 병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경련과 마비 증상으로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 사망자까지 나오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마을 사진기 부품 회사에서 일하는 한 남자가 수사에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데요. 사람들의 증상을 보니 탈륨 중독으로 보이는데요. 탈륨에 중독되면 구토나 경련이 일어나거든요. 자, 놀랍게도 그의 증언은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점을 그리고 그를 수상하게 여기는데요. 자, 왜냐하면 일반인이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화학 지식을 줄줄이 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뒷조사를 시작한 수사팀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 모든 건 그가 설계한 살인 계획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까 한 기자님이 탈륨 그랬잖아요. 네네. 탈륨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서가 된 거예요. 우리 모르잖아요, 탈륨이 뭔지. 일반 사람 모르는 거죠. 자, 맹독 물질인 탈륨을 커피나 차에 탄 뒤 사람들에게 태연한 표정으로 권해왔던 겁니다. 와.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찰은 그의 집에서 탈륨을 비롯한 각종 독극물과 독약 실험을 소상히 기록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독극물 살인범이었던 그의 이름은 그레이엄 영. 자, 그런데 그의 범행은 꽤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 다른 과목은 거의 낙제에 가까웠지만 그는 고작 14살의 나이에 독학만으로 대학원 수준의 화학 지식을 습득할 만큼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였습니다.
아, 이거 좋은 머리를 좋은 데 쓰지. 그러니까. 예, 그러던 어느 날 영국 런던 리스턴의 한 교실에서 의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먹은 학생들이 잇따라 복통을 호소하더니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레이엄 영은 자신의 일기장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안티몬 타르타르 산염을 0.01g 섭취하면 인간은 복통을 일으킨다. 아이고. 뭐야? 그렇습니다. 그는 친구를 상대로 독극물 안티몬 타르타르 산염의 치사량을 실험을 했던 겁니다. 세상에. 자, 그리고 1962년 15살이 되던 해 그레이엄의 의붓 어머니가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아, 이러지 말지. 어머니 또한 그레이엄 영의 독약 실험 대상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레이엄 영은 살인 미수 혐의로 투옥됐지만 정신 이상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위탁됐고요. 9년 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그가 자, 이번엔 영국 보빙던 마을에서 마을 사람과 또 회사 동료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독극물 살인 사건을 계획, 실행을 했던 겁니다. 완치된 게 아니네. 왜 완치 판정을 내린 거예요, 도대체? 뭔가 연기를 한 거죠. 자, 일로 나가려고.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은 그레이엄 영. 하지만 1990년 8월 42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자, 바로 다음 사건을 알려드리죠. 2005년 10월 일본 시즈오카. 자신의 블로그에 일기를 쓰기 시작한 한 여고생. 어제부터 어머니의 상태가 나쁘다. 전신에 발진이 일어나고 특히 얼굴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어머니가 2, 3일 전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됐다. 자, 언뜻 보면 투병 중인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야, 너무 무섭다. 자, 일기는요. 단순히 일상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바로 살인 일지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네. 독극물인 탈륨을 컵안에 발라서 친어머니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 과정을 이렇게 블로그에 기록해 둔 거였습니다. 아이고야. 자, 이렇게 끔찍하고도 주도 면밀한 살인 계획을 세운 소녀는 16살의 여고생. 선생님과 주변 친구들은 그녀를 그저 얌전하고 또 성실한 우등생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이 소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전 그냥 화학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잔혹한 악마의 모습이 숨어 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 열도를 경악하게 만든 또 하나의 사실. 체포 당시 그녀의 방에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영국의 연쇄살인마 그레이엄 영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는 거. 아유, 나라의 모방 범죄구나.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탈륨이라고 하길래 네. 어떻게 저렇게 동일한 우린 들어보지도 못한 독극물이 그러니까. 두 번 나오나 했더니 존경하는 사람이었군요. 모방 범죄. 별걸 다 존경하네. 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져 있는 니즈니 노브고르드주. 이곳에 사는 46세 아나톨린 모스크빈. 그는 무려 13개 언어를 구사하며 특히 고문헌 해석에 밝아 10권이 넘는 러시아 역사책을 집필한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훌륭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에겐 정말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었으니 아빠가 머리 빗겨줄까? 울가, 오늘 생일이지? 우리 파티하자. 바로 여자 인형을 수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1년 어느 날 아나톨린의 아파트를 우연히 방문한 부모님은 방을 가득 채운 물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온 방에 가득 찬 인형들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때 밝혀진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 뭐예요? 당시 그의 집을 가득 채운 인형은 뭔데? 미라화된 여아 시체였던 겁니다. 사람 시체요? 게다가 이 시체들은 무려 29구나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어머, 웬일이야. 자, 낮에는 존경받는 역사학자로 또 밤만 되면 추악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매일 밤 동네 공동묘지를 파헤친 그. 그는 그때마다 붕대와 약품을 이용해 미이라처럼 만든 뒤 어머머. 다시 또 여기에 드레스를 입혀서 전시해 놓았던 겁니다. 엽기다. 자, 무려 이 엽기 행각은 10년 동안 지속이 됐고요. 그가 무덤에서 꺼낸 여아 시체만 무려 159. 아니,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이게 부모들이 생각해요. 이게 네. 말이 되냐고요. 나는 그 가족들이 정말 걱정돼요. 자, 러시아 전역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 자, 너무나도 엽기적이어서 그 누구도 선뜻 영화로 제작하지 못해왔던 게 아닐까요?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살았던 영국의 한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들이 택한 건 죽음이었습니다. 1982년부터 주말이면 어김없이 영국의 B 정신병원을 찾았던 영국의 저널리스트 마저리 윌리스. 그녀는 8, 90년대 영국 전역을 큰 충격에 빠뜨린 쌍둥이 자매 준과 제니퍼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병원을 종종 찾았던 건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마저리를 본 쌍둥이 동생 제니퍼는 의미심장한 말을 건넵니다. 마저리, 전 죽어야 해요. 왜냐하면 준과 저는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제니퍼는 대체 왜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1963년 베네수엘라 북동쪽 카리브해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바베이도스 출신 오브리와 글로리아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일란성 쌍둥이 준과 제니퍼를 품에 안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꿈꾸며 영국의 남서부에 위치한 웨일스로 이사하게 되죠. 하지만 사랑만 받으며 자라도 모자랄 유년 시절 준과 제니퍼는 주민들의 차가운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결국 쌍둥이 자매는 마음의 문과 말문까지도 닫아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테리한 일은 준과 제니퍼가 나누는 대화는 부모님을 포함한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니 뭘 무슨 말로 하길래 서로 다른 사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들만의 뭐 언어를 개발한 건가요? 오늘 개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몸짓과 함께 영어를 상당히 빠르게 스타카토식으로 구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매를 두고 침묵의 쌍둥이, 악마의 쌍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 우리 심심한데 소설 하나 써볼까? 목표 없는 삶을 살아가던 자매는 함께 글을 써보기로 합니다. 장르는 범죄 스릴러물. 그런데 문제는 이야기로만 그친 게 아니라 실제 범행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1981년 절도와 함께 건물 3곳의 방화를 저지른 준과 제니퍼는 1982년 18살의 나이로 법정에 선 뒤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각자 독방을 쓰던 제니퍼와 준은 매번 서로 입이라도 맞춘 듯 한 명은 굶고 한 명은 과식하고요. 똑같이 괴상한 자세로 앉아있기까지 한 건데요. 게다가 이런 미스테리한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게 이릅니다. 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서로 다른 방에 있고. 그러니까 미스테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9살이 되던 1993년 3월 준과 제니퍼는 시설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동생 제니퍼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요. 안타깝게도 심장 발작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아까 자매가 기자에게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마저리, 전 죽어야 해요. 왜냐하면 준과 저는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준과 제니퍼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약속. 그런데 정말 동생 제니퍼의 죽음이 예정돼 있었던 걸까요? 당시 언니 준은 동생의 죽음에 그 어떤 애도의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난 해방된 거야. 제니퍼가 나를 위해 삶을 포기했어. 라고 일기장에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아니 그럼 그 자살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지, 뭔가 이게 둘이 나눠져 있던 걸 하나로 약간 합친 기분은 안 들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아이의 사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일본 3대 실종 사건으로 꼽히는 마츠오카 시냐의 사진입니다. 다 20초 사이에 일어난 실종 사건. 지금부터 재조명하겠습니다. 20초. 1989년 3월 7일 당시 4살이던 마츠오카 시냐와 그의 가족들은 외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쿠시마현에 있는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자, 시냐는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사촌들과 함께 짧은 산책을 나섰다 돌아오는데요. 하지만 좀 더 산책하고 싶은 눈치의 시냐. 시냐, 그러면 아빠가 동생을 엄마에게 맡기고 올게. 라며 현관 기둥 앞에 시냐를 잠시 세워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빠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초.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시냐군이 이미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그 즉시 가족들은 집 뒤편의 야산과 동네 곳곳을 뒤졌지만 시냐를 찾을 수 없자
납치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결국 경찰부터 지역 주민들까지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원, 샅샅이 수색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자, 그로부터 6년 뒤인 1995년 일본 T 방송사에서 실종된 시녀를 찾기 위해 생방송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방송 종료 5분 전 한 통의 미스테리한 전화가 걸립니다. 나는 가와사키에 사는 하야시라고 합니다. 익명만 보장해 준다면 시녀의 행방을 제보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행자였던 와타나베 마리 아나운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와사키시에 사는 치상, 시녀의 행방을 알고 계신다고요? 뭐 하는 거야? 네, 정말. 뭐 하는 거야? 네, 정말 한석준 아나운서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네요. 저는 중요한 건 절 실수하지 않아요. 이분은 잘 까먹어서 저런 짓을 안 해요. 자, 이에 당황한 제보자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고요. 당연하지. 끝내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지금 30년이 흘러갔습니다. 찰나의 시간 20초.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녀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안타까운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1957년 2월 2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거리 이곳에서 의문의 상자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상자 속에는 불과 7살이 안 돼 보이는 한 소년이 처참한 시신이 되어 들어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몸에 남겨진 끔찍한 상처, 심각한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직접적인 사인은 치명적인 머리 부상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소년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거죠. 이토록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은 즉각 비상태세에 돌입, 소년의 신원을 밝히는 데 주력합니다. 하지만 이 소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 이것도 뭐지?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상자와 담요, 또 소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의 판매처와 제조사까지 추적했지만 단서를 얻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이 사건은 The Boy in the Box, 상자 속의 소년으로 불리며 미 전역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때 결정적인 증언을 입수하게 됩니다. 자신을 M이라고 밝힌 한 여성, 그녀의 증언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우리 엄마가 돈을 주고 산 아이였어요. 그리고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의 어머니에게 신체적, 성적인 학대를 받았으며 결국 욕조에서 어머니의 손에 살해됐다는 거였습니다. 재수사를 시작한 경찰. 그녀의 증언과 사건의 정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검사 결과 소년의 오른손과 양발이 매우 오랜 시간 물에 노출되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 거였죠. 결국 그녀의 어머니를 용의자로 지목한 경찰은 점차 수사망을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안타까운 사실이 밝혀지고 맙니다. 증인이었던 M이 사실은 정신병력을 갖고 있으며 게다가 용의자의 이웃 주민들은 그녀의 집에 소년이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한 거였죠. 또 뭐죠? 결국 차가운 시신으로 길가에 버려진 이 아이는 끝내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게 됐는데요. 1957년 7월 27일 필라델피아의 경찰들이 이 소년을 시립묘지에 안장하면서 천국에 있는 아버지시여 이 이름 모를 소년을 축복하소서라는 묘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1994년 10월에 발생한 미국 전역을 뒤흔든 유괴 사건. 두 아들을 눈앞에서 잃은 엄마는 급기야 방송에 나와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Whoever has my children, 말을 어렵게 이어가고 that 계세요. they please bring them home. 자,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3살 된 마이클과 14개월 된 알렉스를 차에 태우고 교차로 빨간불에 멈춰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수전 스미스. 자, 그런데 갑자기 총을 든 흑인 남성들이 나타나 수전을 차에서 끌어내렸고요. 어린 두 아들이 타 있는 채로 차를 탈취해 갑니다. 자, 수전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마침내 실종 9일 만에 두 아들을 찾게 됩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이미 깊은 호수에 빠져서 그 둘은 익사한 상태였습니다. 아유, 뭐야. 자, 근데 범인이 잡히자 미국 전역은 분노로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엄마 수잔 스미스였기 때문에.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소름 돋아. 아니, 그럼 중간에 도둑은 뭐예요? 차 도둑은? 교차로에서 빨간불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강도들이 나타났고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자, 경찰은 바로 이 증언을 통해서 수상한 점을 느꼈고요. 곧바로 수잔을 추궁해 결국 자백까지 받아냈습니다. 수잔이 증언했던 교차로 신호등은 감응 신호로요. 다른 차도의 차량을 감지해서 빨간불로 바뀌는 신호등이었기 때문에 수잔이 서 있던 차도가 증언대로 빨간불이었다면 다른 차도의 차량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였죠. 빨간불에 섰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건 거짓말을 하는 그렇지. 그렇죠. 거예요. 네. 자, 역시나 조사 결과 수잔이 직접 마이클과 알렉스를 자동차 좌석에 묶어 호수를 향해 굴러가도록 했었던 거였는데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사실 수잔은 남편 데이비드를 두고 불륜을 저질렀는데 내연남인 톰이 아이를 원하지 않자 그와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냥 진짜. 정말 이게 욕이 나오죠. 아, 욕이 나오네 이거. 욕설이 그냥 나오죠. 결국 그녀는 1995년 두 아들을 살해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사이비 종교의 실상을 다루며 시청자들을 오싹하게 만든 오시엔 스릴러 드라마 구해주어. 여기 구해주어보다 더 잔혹하고 더 끔찍한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2012년 3월 멕시코 소노라주 황급히 경찰서를 찾아와 10살 아들이 실종됐다며 울부짖는 한 부부. 그런데 얼마 후 경찰은 실종된 아이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봤다는 목격자를 찾게 되는데요. 그의 증언은 아주 끔찍했습니다.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실종 아동의 목을 자른 후 혈관을 통해 흘러나오는 검붉은 혈액을 빈 통에 모으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치겠다.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그들의 은신처를 급습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눈앞에 펼쳐진 괴기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고 마는데요. 남루한 행색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해골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해골은 산타 무에르테라고 불리는 죽음의 성녀로 최근 멕시코 빈민층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오컬트 종교였는데요. 그 사람이 많아. 산타 무에르테의 일부 맹신자들은 죽음의 성녀에게 더 많은 구원을 받기 위해 재단에 바칠 소중하고 귀중한 재물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눈을 돌리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의 피였습니다. 아, 남을 왜 죽여요? 그냥 피가 뭐 자기 그만. 아, 이거 진짜 나 진짜 너무 화가 나네. 이 교단의 간부들은 죽음의 성녀를 모시는 재단에 모여 곳곳에 촛불을 켜고 살아있는 소년의 목을 잘라 혈액을 모은 후에 재단 주변에 뿌리며 자신들의 염원을 이루어달라는 의식을 치른 겁니다. 그런데 재단 주위에 퍼진 혈액의 흔적을 조사하던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실종된 소년 이외에 다른 혈액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 처음이겠어, 그게. 조사 결과 살해당한 아이는 세 번째 희생자로 2009년엔 10살 소년, 2010년엔 55세 여성을 죽음의 신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8명의 교단 간부들을 모조리 체포했고요. 결국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은 막을 내리고 맙니다. 비뚤어진 믿음이 낳은 끔찍한 살인 사건.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한편의 스릴러가 탄생되지 않을까요? 가깝지만 가장 먼 곳이기도 한 북한. 그런데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도 암암리에 퍼져나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역대급 연쇄살인이 있습니다. 함경남도 신포시에 살고 있는 40대 박명식 씨. 그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년째 차도를 보이지 않는 간경화. 유명한 의사를 찾아도 백방수소문에서 좋다는 약을 써봐도 점점 더 짙어만 가는 병세. 그런데 옛날에 용한 점쟁이를 알아. 아주 점을 똑대기 잘 보더라고. 하하하. 우연히 듣게 된 직장 동료의 말. 박명식 씨는 결국 그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내 간경화가 너무 심해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제발 살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라요. 사람의 간을 먹어야 그 간경화가 나. 그리고 젊은 사람의 간일수록 더 좋지. 박명식은 그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하지만 병세가 점점 더 심해지자 어차피 죽을 바엔 점쟁이 말대로 해보기라도 하자! 라는 17세기, 결심을 하고 19세기야. 합니다.
1990년 4월 그는 농촌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잠든 한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준비한 흉기로 급소를 공격합니다. 과연 그는 살인에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했으면 좋겠다. 며칠 뒤 심하게 훼손된 한 학생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렇습니다. 간이 없는 시신이었죠. 며칠 후 그는 20대 여성을 또 살해. 그 뒤 6개월 동안 무려 10건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기가 살자고. 하지만 결국 그의 엽기 행각은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그때도 그는 13번째 살인을 저지르던 중이었습니다. 그에게 붙잡힌 학생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살인범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주민들이 힘을 모아 도망가던 박 씨를 붙잡는 데 성공한 거였죠. 결국 그해 10월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아 얼마 뒤 사형을 당했고요. 점쟁이 역시 약 15년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인도 북부에 위치한 하리아나주. 이곳에 살고 있는 53살의 수니타 데비는 아주 섬뜩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눈앞에 발생한 강한 불빛에 놀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이 누군가에 의해 그녀의 머리카락이 모두 잘려난 겁니다. 뭐야? 그리고 이틀 뒤 이웃인 아샤 데비 역시 수니타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짧은 찰나의 순간에 범인은 욕실에 들어와 아샤의 의식을 빼앗고 머리카락을 자른 뒤 마치 겁을 주듯 바닥에 던져놓고 유유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가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 하는 거야 라는 느낌을 받았겠죠. 머리만 자르고 봐주는 거야? 이거도 아니고. 그 순간에 진짜 오만 생각 다 들었겠다. 그렇죠. 이에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 다행히 피해자들이 아득한 의식 사이로 범인의 모습을 기억해 드디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밝은 색깔 옷을 입은 노인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본 범인은 젊은 여자였다고. 범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엇갈린 증언, 그리고 하리아나주를 기점으로 인근 라자스탄주, 수도인 델리에서도 이 기이한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점차 범행이 확대되자 주민들 사이에선 범죄 조직의 소행이다, 주술사가 저주를 내린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직접 자경단을 꾸려서 유령 이발사를 찾는다며 흉기로 무장한 채 낯선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유령 이발사의 정체, 과연 실체가 있는 걸까요? 1906년 멕시코의 포르피리오 디아스 대통령은 태평양에 위치한 무인도 클리퍼든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기 위해 섬에 등대를 건설하고 책임 장교인 라몬 아르노를 필두로 13명의 군인과 아내 그리고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클리퍼든 섬을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 많은 땀을 흘렸고요. 그 결과 1914년 섬의 주민은 무려 100여 명으로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1910년에 멕시코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들을 섬으로 보낸 포르피리오 디아스 대통령이 사임됐고요. 이윽고 섬의 정착민들을 방치, 나몰라라 하게 됩니다. 버림받은 처지가 된 주민들, 결국 영양 부족으로 괴혈병을 앓으며 하나둘 목숨을 잃기 시작했고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나간 책임 장교와 섬의 남자들은 카누가 침몰해 모두 사망하고 맙니다. 이제 클리퍼든 섬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모두 여자들과 아이들뿐.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 등장한 한 남자. 무리와 떨어져 홀로 절벽 아래 오두막에 살았던 등대지기 빅토리아노 알바레즈였습니다. 이때부터 유토피아를 꿈꾸던 클리퍼든 섬은 지옥의 섬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빅토리아노는 섬의 왕을 자처하며 모든 여자를 성노예로 삼았고요. 자신이 소지한 소총 한 자루만 남기고 다른 무기는 모두 바다에 버린 후 자신을 거역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빅토리아노는 책임 장교의 아내였던 엘리시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엘리시아는 굶어 죽던 아니면 빅토리아노에게 죽던 죽게 되는 건 매 한 가지다. 결혼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한 뒤 빅토리아노가 방심한 사이 남겨진 사람들과 함께 도끼와 망치로 그를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해안선 너머에 있는 미국 상선 요크타운 호가 이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결국 엄마와 아들 페드로는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 이탈리아 남부의 한 마을, 운전 중이던 알로이시오 조르다노 씨는 음주 단속 경찰을 만나게 됩니다. 잠시 저 검문이 있겠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떨리는 눈빛의 조르다노. 그런데 그때 저기요. 저 뒷좌석의 아이는 누굽니까? 아들인가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조르다노. 결국 조르다노는 경찰과 함께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경찰은 그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아, 뭐냐 또. 온 집안은 쥐와 벌레로 들끓었고 심지어 화장실도 플라스틱 양동이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지옥 같은 곳에 온몸이 찢기고 멍든 채 묵혀있는 여자와 날로 보이는 어린 소녀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아, 이게 뭐야 또.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전체를 큰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 지난 11월. 얼마 안 됐네요. 지난 11월이요? 그렇습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탈리아 남부 지젤리아 근처의 한 시골 마을에 루마니아 출신의 19세 소녀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이 소녀가 찾은 일자리는 불치병을 앓고 혼자 사는 한 부인의 간병인 자리. 하지만 부인의 병색은 점점 악화되어 갔는데 그런데 그때 오랜 시간 집을 떠나 있던 부인의 남편 알로이시오 조르다노 씨가 돌아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인은 남편이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요. 간병인 소녀에게 조르다노 씨는 당분간 지낼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도착한 곳은 털어빠진 오두막집 앞. 이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소녀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조르다노 씨에게 그대로 감금당하고 맙니다. 조르다노, 그의 정체는 알고 보니 여성 유괴 및 성폭행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풀려나 집을 오랜만에 찾아왔던 남자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19세 소녀가 29이 될 때까지 무려 10여 년이나 흘러서야 세상에 알려진 지옥. 한 남자의 비뚤어진 욕망으로 짓밟힌 한 소녀의 10년. 그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겁니다. 2011년 9월 어느 날 리앙시의 한 경찰서로 한 여성이 뛰쳐들어옵니다. 살려주세요. 지금 지하 감옥에서 탈출했어요. 거기에 다른 여자들도 더 있어요. 여자와 함께 급히 찾은 인근의 한 아파트. 평범해 보이는 아파트 외관과는 달리 지하에는 감옥으로 개조된 지하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곳에 3명의 여성이 갇혀있던 겁니다. 저렇게. 그렇게 그녀들의 존재와 함께 2011년 중국을 경악해 만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피의자 혐의는 고의 살인, 강간, 집단 매춤, 불법 감금, 마약 제조, 음란물 유포 등입니다.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단 한 사람. 그의 이름은 리하오. 리앙시 품질 및 기술 관리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던 건데요. 그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늘 평판이 좋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완벽한 모습 뒤에 가려진 엽기 행각도. 아내에겐 야간 업무를 한다며 집을 나선 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지하 감옥.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납치한 여성들에게 폭행과 강간을 일삼았고 그러던 2011년 9월 많은 돈이 필요했던 리아오는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켰는데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한 여성이 탈출했고요. 경찰에 신고하며 그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인간의 탈을 쓴 짐승, 이 말이 그냥 딱 맞는 인간이네요. 캐나다 세일리시 해안의 제다이아 섬을 찾은 한 가족. 천혜의 자연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비명 소리. 이 가족이 발견한 물체의 정체, 말 그대로 잘린 발이었습니다. 당시 제다이아 섬을 찾은 가족이 발견한 운동화는 양말을 신은 남성의 오른발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일주일 후 인근의 가브리올라 섬에서도 또 다른 남성의 오른발이 발견되더니 무려 12년 동안 운동화를 신은 잘린 발이 18개나 발견되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더 의아하고 미스터리한 점은 발견된 발은 딱 복숭아 뼈 위치까지 잘려져 있었으며 운동화를 신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아우, 웬일이에요. 이게 우리 저 한강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복숭아 뼈까지만 잘린 진짜 너무 무서운데요? 운동화 신는 발들이 막 18개가 발견됐다고 생각해요. 오, 어머, 다리도 못 건널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결국 캐나다 연방 경찰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잘린 발들이 혹시나 근처에서 풍랑을 맞은 어부나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라고 추정해서 일일이 DNA 조사도 해봤지만 대부분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매년 잘린 발이 나타나는 공포의 해변. 영화한다면 캐스팅하시겠습니까? 행방불명된 등산객을 찾기 위해 홋카이도 다이세트 산 위를 날던 경찰 헬리콥터. 순간 기묘한 문양을 발견합니다. 그 문양은 바로 SOS라고 쓰인 구조 문자였죠. 그리고 실종된 등산객이 무사히 구조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쉰 그 순간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 SOS 문자를 쓴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또 다른 실종자를 찾기 위해 산속을 샅샅이 뒤진 경찰. 그러던 어느 날 SOS 문자 인근에서 유골의 파편과 카세트 테이프, 소형 녹음기가 든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 속에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들려오는 건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 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래? 그렇게 경찰은 유골과 유류품을 테이프 속 남자의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의외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유골의 신원이 여성이었던 거죠. 어머, 남자 아니었어? 게다가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저 다급한 외침. 하지만 SOS 문자 인근 그 어디에도 벼랑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행방불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고요. 결국 두 연인의 신원을 확인해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건이 해결되면서 경찰은 유가족에게 유류품을 전달하는데요. 그런데 이 목소리는 우리 애가 아니에요. 뭐야 또. 테이프 속 목소리는 행방불명된 남자가 아니라는 거였죠. 뭐야 또. 나오는 사람 몇 명이야. 정체를 알 수 없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수사는 또다시 미궁에 빠지는데요. 지금까지 일본 최대의 조난 미스터리로 불리는 이 사건. 과연 그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2016년 3월 조업에 나선 필리핀 어부 크리스토 에스카르테는 돛이 부러져 있는 수상한 요트를 발견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는데요. 놀랍게도 배 안에선 미라 상태로 변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오 정말 진짜 백골이 됐어. 기이하게도 책상에 엎드린 채 그대로 굳어버린 남성의 시신. 대체 그는 누구이며 어떤 사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걸까요? 경찰의 확인 결과 죽은 남성은 59살의 독일인 만프레드 프리츠 바이오라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부검 이후에 밝혀진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죽은 지 고작 7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요. 건조한 바닷바람, 뜨거운 온도, 그리고 소금기가 섞인 공기가 그를 단 7일 만에 완벽한 미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는 왜 혼자서 이 험한 바다에 나서게 된 걸까요? 만프레드는 아내인 클라우디아와 함께 요트를 타고 전 세계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두 사람은 안타깝게도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깝게도 2010년엔 아내가 암으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아내와 헤어진 뒤에도 쓸쓸히 혼자 항해를 계속했던 만프레드. 그리고 2009년 그는 결국 실종이 됩니다. 그런데 미라게 된 남자 곁에 남겨진 마지막 메모가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같은 길을 함께 걸었다. 그런데 어떤 힘이 우리를 갈라놓았고 당신은 떠났다. 마치 사망한 아내의 죽음을 아는 듯한 메시지를 남긴 거죠. 죽는 순간까지 아내를 추억했던 항해사 만프레드. 대체 그는 아내와 헤어진 7년간 어디를 그토록 헤매고 있었을까요? 33년 전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던 그 현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 관문 역할을 해온 김포국제공항입니다. 1986년 가장 큰 스포츠 행사인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당시 공항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오가는 승객들로 분주했던 공항청사. 그런데 국제선 5번 출입구와 6번 출입구 사이에 있었던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에서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서 일가족 4명과 당시 공항관리공단 직원 1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현장을 수사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폭발은 수류탄 무려 7개와 맞먹는 폭발력을 지닌 것으로 추정. 자, 그런데요, 당시 사고를 두고
경찰은 물론 국가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까지 합세해 수사를 했지만요. 모든 수사력을 동원했지만 아시안게임을 앞둔 상황이라 단서가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발표했고요. 결국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잊혀져 가던 이 충격적인 사건의 범인을 집요하게 쫓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마이니치 신문사 무라타 노부이코 기자였습니다. 그는 무려 23년이 지난 2009년 3월 자신이 쫓은 진실을 세상에 알렸는데요. 사건의 배후 조종자는 고 김일성과 김정일. 범행을 지휘한 것은 무슬림 테러리스트 아부 니달로요. 청부 테러리스트로 악명 높은 아부 니달이 북한과 손을 잡고 김포공항 폭탄 테러를 벌였다는 사실을 동독 정부기관 슈타지의 비밀 기록을 통해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김포공항에 잠입해 테러를 벌인 과정이 상세히 설명돼 있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동 수사가 너무나 미흡했고요. 그날의 진실은 다시 어둠 속에 가려졌습니다. 2020년 6월 브라질 전역에 충격을 안긴 소식. 현대판 노예 여성 구조, 사람을 가둔 악마들. 한 가족들에게 오랫동안 노동 착취를 당한 여성이 구조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의 발단은 무려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8년 당시 39세였던 여성 헬레나는 소니아 가족의 집에 가사 도우미로 취직. 이후 2001년부터는 입주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사모님 밀린 월급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따위로 일하고 돈? 사람이 어찌 그리 뻔뻔해? 여기니까 일하고 있는 줄 알아? 한 번도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한 헬레나. 게다가 여기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걸 감사해라. 딴 데 가선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할 거다. 라며 가사 도우미 헬레나에게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며 가혹한 노동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게 이렇게 당하고 산 세월이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22년이었다고 합니다. 와, 이건 진짜 너무하다. 한 사람의 거의 인생을 그렇죠. 엉망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 도대체 왜 안 도망가고 저렇게 당하고 있나? 22년 짧은 세월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근데 진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 정서적인 학대를 하면서 너는 여기밖에 있을 데가 없다라고 세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뇌가 무섭죠. 그리고요,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부터는 헬레나를 아예 창고로 내쫓기까지 했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고요. 화장실도 없어 겨우 양동이로 대소변을 해결했다는 헬레나. 끔찍하다. 진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저런 짓을 합니까? 진짜 가슴 아픈 게 시간인 것 같아요. 돌아오지 않잖아. 22년이라는 그 시간을. 정말 긴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산 헬레나. 그런데 뒤늦게 이 참혹한 실상을 한 이웃들이 신고를 해서 헬레나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일이 알려진 뒤에 헬레나를 학대한 가족 중 한 명이 유명 뷰티 기업의 경영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요. 사람들은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기업 경영이라니 라며 맹비난을 퍼붓다고 합니다. 진짜 인면수심이네요. 자, 이외에 브라질 사법당국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노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노예제도입니다. 라고 발표했고요. 소니아 가족을 상대로 100만 헤알, 약 2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제서라도 좀 그녀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누군가를 죽이고 뭐 다치게 하고 그러는 것만 나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 인간의 삶을 철저히 망가뜨리고도 죄책감조차 없으면은 진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죠. 2014년 11월 1일 새벽 홍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서죠? 지금 우리 집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신고자는 영국 국적의 29세 남성 루릭 저팅이었습니다. 경찰은 저팅의 신고를 받고 아파트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저팅의 집 곳곳에 피가 튀어 있었고요. 한 여성이 목과 둔부에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그녀는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경찰이 저팅의 아파트 난간에서 여행용 가방을 발견했는데 가방 안에서 또 다른 여성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마약을 발견했고 그가 마약에 취해 두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그를 체포하는데요. 수사 결과 저팅이 매춘부였던 여성 2명을 집으로 불러들여
며칠 동안 성고문을 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저팅의 살인 동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저팅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저팅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배려심도 깊었었는데. 저게 무서운 거야, 저게. 아무도 의심을 안 하잖아요. 두 얼굴의 사나이였구나. 저팅은 영국 명문대를 졸업한 뒤 2013년부터 미 최대 은행인 뱅크 오브 B의 홍콩 지사에서 근무했던 엘리트였습니다. 이게 뭐 사회적으로는 잘 나가는 엘리트의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로는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그런 악마였던 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수사를 하면서 그의 끔찍한 기행들이 속속 발견됐는데요. 퇴사를 하면서 회사에서 쓰는 자동 회신 메일에 나는 사무실에 없으니 정신 나간 사이코패스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연락해라 라며 스스로를 사이코패스라고 칭하는 메시지를 남겼고요. 이어서 정말 충격적인 영상도 발견됐는데요. 내 이름은 루릭 저팅이다. 난 5분 전에 살인을 했지. 살인마 저팅이 피해자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과정을 촬영까지 해놓은 겁니다. 아휴. 게다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저팅이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이 사진 찍혔는데 보시죠. 어머! 완전히. 아, 소름 끼친다. 마치 즐겁다는 듯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무섭다. 2016년 홍콩 법원에서는요. 루릭 저팅은 정상적인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매우 소름 끼치는 행위를 저질렀다라며 살인마 저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두 얼굴을 가진 잔혹한 살인마,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길 바랍니다. 2001년 일본의 한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설. 나오미는 얼마 동안이나 숨을 참을 수 있지? 고통스러워하는 너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 더욱 고통스럽게 해줄게.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사람을 질식시켜 고통스럽게 죽이는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한 소설. 정말 섬뜩한데요. 그런데 이 끔찍한 소설 속의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마에우에는 어린 시절 온순한 성격의 독서가 취미인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추리 소설 속 사파의 마음을 빼앗긴 그.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사파는 입이 틀어막힌 채 질식한 사람의 표정이었는데요. 왜 그런 거에 마음을 뺏겨? 그런 게 왜 좋아? 저는 그런 사파를 볼 때 그냥 보는 것조차도 되게 공포스럽던데. 그리고 어릴 적에 경찰인 아버지에게 운동을 배우던 중 잠깐 숨이 막혔던 경험까지 겹쳐지며 점점 질식의 이상 성욕을 느끼게 된 그. 그러다 급기야는 자신의 비뚤어진 성욕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중학생 때 갑작스럽게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범행을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에우에는 2년 6개월의 징역 판결을 받기까지 했는데요. 아니 이게 치료받아야 돼요. 아니 목을 조르는 거 살인 미수 아닙니까? 살인미수죠. 자, 그러다 마에우에가 출소를 한 뒤에는 자신의 이상 성욕을 소설 사이트에서 글로 해소한 겁니다. 하지만 또다시 스멀스멀 고개를 들기 시작한 이상 성욕. 결국 그는 자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나를 즐겁게 하고 죽어. 아 진짜 이거 하지 말지. 이건 그림이 그려지네요. 너무 끔찍한데요. 하지 네. 이렇게 첫 타겟이 된 25세 여성 A씨. 마에우에는 그녀에게 동반 자살을 제의했고요. 그녀를 만나 산으로 향한 뒤 여성 A씨의 손발을 묶고는 난 괴로워하는 당신을 구경하러 왔어. 같이 죽을 생각은 없어. 자, 이렇게 A씨를 실신시켰다 깨우기를 반복. 아 뭐야? 그리고 정말 악랄하게도 이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이것이 마에우에가 저지른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와, 그 사람 정말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그때부터 더욱 걷잡을 수 없이 범죄의 늪에 빠진 그는 그 뒤로도 자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남자 중학생, 대학생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질식사시켰습니다. 타인의 고통이 본인한테 희열이라니 정말 이거는 진짜 사이코패스가 뭐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네요. 바로 이 사람을 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후 경찰은 숨진 3명의 피해자들 공통점이 자살 사이트 가입자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과 접촉한 마에우에를 체포했고요. 그의 집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한 증거품, 비디오 테이프도 모두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후 법원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마에우에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마에우에는 끝까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었다. 그저 고통스러운 얼굴이 보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말이죠. 2015년 1월 일본 나고야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전화. 우리 할멈이 몇 주째 집에 안 들어와요. 전화도 안 되고. 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내가 연락이 두절됐다며 실종 신고를 한 거였는데요. 이후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한 뒤 증언에서 언급된 여대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집에서 할머니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여대생이 할머니를 죽인 범인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에? 할머니를 살해한 범인은 나고야의 한 명문대 학생이던 오우치 마리아였습니다. 사건 당시 할머니가 종교 전도 때문에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걸로 추정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 거죠. 왜 그러는 거야? 경찰 조사에 따르면 마리아는 할머니의 머리를 흉기로 수차례 내려친 뒤 머플러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데요. 왜 그래? 그런데 말입니다. 대체 할머니를 왜 죽였냐는 경찰의 물음에 예전부터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어요. 다들 너무 덤덤해. 오늘 이런 기사의 주인공들이 다 덤덤해요. 아니, 진짜 사이코패스들은 이게 무덤덤한 게 더 무서워, 나는. 그런데 말이죠. 마리아의 끔찍한 만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충격 사실. 전에는 탈륨 중독 증상이 궁금해서 친구한테 이걸 실험해 본 적도 있는데. 2012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한 남학생이 급작스러운 시력 저하, 탈모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병원 검사 결과 이 학생의 몸에서 강한 독성 물질인 탈륨 성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범인을 잡지 못했는데 마리아가 당시 탈륨 사건의 범인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자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충격 사실이 밝혀지고 나자 본인이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변호인들은 마리아가 발달 장애와 양극성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변호를 했는데요. 하지만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는 마리아가 범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고 피고의 장애가 범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판결을 내리며 마리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뭐 꼭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서 본보기라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섬뜩한 건요. 재판받기 전 마리아가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요. 치료를 받던 와중에도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끔찍한 발언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네. 정말 무서운 게 이제 다들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무섭고 정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이제 공감되는 하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 5월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초등학교에 한 여인이 등장하면서부터 수많은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그 이유, 이 여인은 1993년 캐나다 전역을 공포로 몰고 간 칼라 호몰카였기 때문입니다. 1991년 폴 베르나르도와 결혼한 칼라 호몰카. 그녀의 남편 폴은 성공한 회계사에 잘생긴 외모로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타입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사실 마약 중독에 빠진 변태 성욕자였습니다. 그리고 칼라가 결혼한 뒤에는 자신이 칼라의 첫 번째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칼라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는데요. 그러다 남편의 화를 풀어줄 방법을 고민하던 칼라는 남편만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선물이 곧 집에 올 거예요. 기대도 좋아요. 그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선물은 바로 자신의 15살 여동생인 태미. 아, 이건 또 무슨 소리야? 평소 폴이 처제인 태미에게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챈 칼라는 태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요. 마취제가 된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폴에게 태미를 성폭행하도록 했습니다. 와, 그리고 그 모습을 촬영까지 했는데요. 이 1등이 아니라고? 네. 저도 이게 13이라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와, 충격적이다. 와, 자, 그리고 정말 처참하게도 언니와 형부에게 잔혹하게 짓밟힌 태미는 결국 사망하고 자, 그리고 그때부터 더 불이 붙기 시작한 엽기 부부의 악행. 칼라, 이것 좀 봐. 내가 새로운 을 데려왔다고? 두 사람은 10대 소녀들을 납치한 뒤 성폭행했고요. 네? 이후 소녀들을 처참하게 살해한 뒤
인적 없는 호수와 기찻길에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끝모를 엽기적인 행각이 결국 세상에 밝혀졌는데요.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칼라가 경찰의 모든 사실을 자백해버린 거죠. 이후 남편 폴은 무기징역, 칼라는 수사에 협조를 했다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아 12년형을 선고받게 됐다는데요. 어우. 야, 근데 뭐 누가 누구보다 더 심하다 낫다라고 할 것도 없이 둘 다 너무나 그냥 악마네요.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지난 2017년 또 한 번 캐나다 전역이 또 들썩였습니다. 칼라가 출소한 뒤 한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죠. 아우, 야. 게다가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숨기기 위해 개명 신청까지 하려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며 학교 측에 거세게 항의를 하게 된 거죠. 아, 당연히 해야지. 말도 안 되는. 10대 애들을 성폭행하고 죽인 살인범이에요. 그렇지. 악질이죠. 또 초등학교에 가서 직업을 구했다는 게 그쪽으로 갔네 또. 그리고 이후 추악한 과거를 숨기려고 했었던 두 얼굴의 악녀 칼라는 다시 자취를 감췄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탈을 쓴 끔찍한 악마. 과연 그녀에게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자격이 있을까요? 2016년 9월 13일 미국 텍사스. 여대생 벤다 그리프는 지인 브라이언트와 단둘이 맥주를 마시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6시 반쯤 한 공원의 어린이 수영장에서 사체로 발견된 그녀. 심지어 사체는 끔찍하게 훼손된 상태로 불에 타 있었습니다.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그녀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남자 브라이언트. 그런데 그녀와 차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숨을 안 쉬었어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범인으로 오해를 받을까 사체를 숨기려고 한 죄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병원에 가고 뭐 경찰서 연락하고 그래야지 왜 그걸 불에 태웁니까? 이게 분명히 냄새가 나요. 그의 수상한 행적이 속속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약 2시간 전 새벽 4시 40분경에는 브라이언트가 한 마트에서 삽과 흉기를 구입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고요. 결정적으로는 브라이언트의 집에서 그녀의 지갑과 가방, 그리고 그녀의 유골 일부까지 발견이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범인 브라이언트가 자신의 살인을 예고했었다는 겁니다. 미치겠다. 피해자 벤다 그리프가 사망하기 전날인 9월 13일 그는 자신의 SNS에 당신을 매우 흥분시킬 방법을 가르쳐줄게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고요. 벤다 그리프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에는 사망한 그녀의 SNS에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라는 정말 소름 끼치는 글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수사 도중 밝혀졌는데요. 브라이언트는 벤다 그리프를 살해하기 며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전 여자친구도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후 그는 여대생 벤다 그리프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살인을 예고하고 끔찍한 후기까지 남긴 잔혹한 악마의 광기. 과연 그는 이 광기를 멈출 수 있을까요? 클리블랜드의 한 법정.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왜 이래. 어머. 모든 비극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2012년 9월 28살의 여성 셰티샤 쉴리가 갑자기 실종되는 걸 시작으로 9개월 뒤 38세 여성 안젤라 데스킨스, 그리고 한 달 뒤 18세 여성 시렐다 테리까지 이 클리블랜드에서 3명의 여성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왜 이렇게 갑자기 3명씩이나? 그런데 얼마 뒤 한 아파트 건물 차고에서 악취가 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서 정말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테이프로 봉인된 쓰레기 봉투 속에서 한 여성의 사체가 발견된 건데요. 그리고 다음 날 인근 빈집과 뒷마당에서 두 구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자, 이들의 시신에서는 성폭행 흔적까지 보였는데요. 이들은 바로 실종됐던 여성들이었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에요, 진짜.
그런데 얼마 뒤 범인이 체포됐는데요. 범인은 성폭행 미수 혐의로 4년 동안 복역한 바 있었던 성범죄자 마이클 메디슨. 그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여성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거였죠. 자, 그리고 2016년 5월 마이클에 대한 사형 선고가 있던 날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참석한 가운데 피해 여성 중 한 명, 시렐다의 아버지 벤이 용기를 내서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I guess we're supposed to, in our hearts, forgive this clown. Who's touched our families, taken my child. 아니 딸이 범인 손에 처참히 살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자, 그런데 그때 벤은 살인마 마이클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돌진했는데요. 시렐다의 아버지가 이토록 분노했던 이유는 마이클의 웃는 얼굴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재판 내내 무표정으로 앉아있다가 시렐다의 아버지 벤이 울먹이자 비웃기 시작한 겁니다. 벤이 화를 내며 본인에게 뛰어드는 모습을 보며 마이클이 더 화나게 웃자 이에 벤은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요. 마이클의 웃음에 분노와 슬픔에 눈물을 쏟았고요.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모두 다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가족을 2번 울린 악마의 웃음. 그 웃음의 대가를 평생 반드시 혹독하게 치르길 바랍니다. 지옥에서도 말이죠. 2014년 12월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의 한 경찰서로 들어온 다급한 신고 전화. 제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남자 차 번호가요. 이후 정말 다행히도 곧바로 성폭행 용의자 예프렘 이즈마일로프가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체포 직후 예프렘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뭔데요 또 정체가? 아, 불안해. 또 뭐길래. 성폭행범 예프렘의 실체. 그는 경찰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경찰로 재직한 예프렘은 밤길을 홀로 걷던 여성에게 접근. 경찰입니다. 밤길이 늦었으니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리죠. 그런 사람 잡아야지. 니들이 그럴 때가 아니지. 여성분은 얼마나 마음을 놨겠냐고.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경계심을 풀게 한 뒤 여성들을 자신의 차에 태웠고요. 이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를 몰고 가 성폭행해왔던 겁니다. 참, 네 정말. 아, 제정신으로 방송할 수가 없어. 예프렘이 여성들을 성폭행한 뒤에 남긴 끔찍한 말. 사실 나 HIV 감염자야. 근데 나 경찰인 거 알지? 너 어떻게 하는 거 일도 아니니까 입 조심해. 그는 2001년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 진단을 받았던 건데요. 그 뒤 경찰 신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일삼은 겁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뭐 본인이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이런 짓을 벌인 겁니까? 아니 그러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조심해야지. 그거를 범죄에 악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를 포함해 무려 11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밝혀졌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들 중에 9명이 HIV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러시아의 악마 경찰로 보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라며 대분노를 했습니다. 경찰을 뭐 떠나서 그냥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야,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끔찍한 고통을 남긴 악마. 과연 지금 그는 자신의 잘못이 뭔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긴 했을까요? 2019년 4월 중국 허난성에 위치한 한 사립 유치원. 평소처럼 간식으로 제공된 죽을 먹은 아이들. 그런데 아이들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구토와 실신을 하더니 무려 20여 명의 아이들이 병원에 실려갔는데요. 아 불안해. 먹을 거 가지고 좀 그러지 좀 마 좀. 이게 오늘 주제만 아니면 뭐 재료가 상해서 식중독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아, 그 정도면 뭐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았겠죠. 공안의 조사 결과 아이들이 먹은 팥죽에서 화합물인 아질산 나트륨이 검출됐는데요. 이게 뭐예요? 아질산나트륨. 육가공 제품의 붉은색을 내기 위해 소량으로 사용되지만 만약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유치원에 다니는 총 50명의 아이들 모두 똑같은 죽을 먹었는데 교사 원페이가 담당하는 아이들만 이상 증세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공안에선 교사 원페이를 범인으로 의심했죠. 그런데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봐요, 왕윤 씨. 아니, 왜 아이들이 먹는 죽에 독국물을 넣는 겁니까? 이게 다 원페이 때문이라고요. 아이들이 먹은 죽에 독국물을 넣은 범인은 원페이의 동료 교사 왕윤. 그런데 그녀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게도 동료 교사 원페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나갔네. 말이야, 뭐야 이게 정말. 애들이 무슨 죄야. 공안 조사에 따르면 평소 두 사람은 교육 방식을 두고 말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원장에게 주의를 받자 동료 원페이 때문이라고 여겨서 앙심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복수심에 눈이 먼 교사 왕윤은 독성 물질인 아질산 나트륨을 구입한 뒤 원페이의 반 아이들의 죽에 넣었던 겁니다. 원페이가 준 죽을 먹은 아이들만 탈이 나게 되면 원페이가 범인으로 몰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 저건 무슨 뭐야 저게 도대체. 왕윤의 만행으로 아이들은 위세척을 받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고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한 아이는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는 비극을 맞게 됐는데요. 야, 진짜 미치겠다 정말. 야, 그 학부모는 어떻게 해? 그런데 정말 끝까지 교사 왕윤은 이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난 그때 애들 따윈 중요하지 않았어요. 원페이에게 복수를 해야 했다고요. 아이들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거를 본인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나중에라도 후회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 맞습니까? 복수심 때문에 아이들의 목숨을 이용한 그리고 빼앗았던 교사. 당신 같은 사람이 교사, 아니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을까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친자매 언니 엘리자베타와 동생 스테파니아는 머리색부터 화장까지 비슷한 스타일로 꾸밀 정도로 사이가 좋았죠. 그런데 2016년 2월 동생 스테파니아의 남자친구 집에서 셋이 함께 파티를 하던 중 그만 동생이 흉기에 수백 차례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무슨 약간 원한이 있지 않으면 사실 수백 차례나. 너무 끔찍한데요.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언니 엘리자베타였습니다. 아니 사이가 좋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을 신언니인 그녀가 동생을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한 이유는 모두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언니는 어린 시절부터 화려하고 예쁜 외모를 가진 동생을 부러워하고 시기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는 늘 동생의 머리색, 화장법을 모두 따라해왔다고 합니다. 그냥 우애가 좋아서 따라한 게 아니고 카피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동생이 모델 활동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자 언니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도사리고 있던 검은 질투심이 동생을 덮쳐버린 겁니다. 뭐야. 참혹한 사건이 일어난 그날 동생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질투심에 눈이 먼 언니는 동생을 잔혹하게 살해했고요. 특히 그토록 시기하고 부러워했던 동생의 얼굴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하는 잔인함까지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언니는 반성은커녕 정말 뻔뻔하고 영악하게도 제가 동생을 죽였다고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저는 정신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요. 난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게 너무 짜증나요. 그러니까 다들 뭐 심신이 미약하대. 가명을 목적으로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의료진의 소견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판단했고요. 결국 2019년 언니 엘리자베타는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13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도 지금 동생한테 미안하다 소리 한 번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동생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게 너무나 괘씸하죠. 그러니까 머리만 굴린 거지. 끝까지 뻔뻔한 변명만 들어놓으면 죄를 인정하지 않은 악마. 최소한 사람이라면 동생이 하늘에서 더는 슬퍼하지 않도록 진심으로 참여하길 바랍니다. 2020년 5월 3일 중국 산시성. 다급하게 경찰서를 찾은 한 여성. 제발 저희 시어머니 좀 찾아주세요.
79세 노인 왕 씨가 실종됐다는 며느리의 신고에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는데요. 아, 가족들은 진짜 얼마나 걱정될까. 아, 실종은 그 자체로 너무나 고통이에요. 노인 왕 씨가 실종된 지 3일 뒤 공안은 한 야산에서 땅에 파묻혀 있는 노인 왕 씨를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이네. 그리고 곧이어 공안은 왕 씨를 생매장한 범인을 체포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범인의 정체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모관, 당신을 고의적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범인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왕 씨의 맏아들 마모관이었는데요. 아들이 엄마를 생매장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사람들을 분노케 한 아들의 폐륜 범죄, 그 끔찍한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1년 전 어머니 왕 씨는 오랜 뇌졸중 투병으로 거동이 불편했는데요. 자, 원래는 둘째 아들 내외가 어머니를 모셨지만 둘째 아들의 건강마저 악화되자 약 1년 전부터는 맏아들이었던 마모관 내외가 어머니 왕 씨를 모시게 됐죠. 그런데 아, 냄새. 아, 엄마!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짜증나게. 몸이 불편했던 어머니 왕 씨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옷에 소변을 부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자 아들 마모관은 악취가 나고 간병이 귀찮다라는 이유로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손수레에 태운 뒤 야산에 있는 폐 무덤에 생매장하는 폐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 왕 씨의 행방을 묻는 아내의 질문에 친척 집에 가신 데서 버스 태워 보내드렸어.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거죠. 아니, 자기 엄마잖아, 자기 엄마. 그렇죠. 엄마예요, 엄마. 아니, 음. 진정해야 돼. 자, 그런데 남편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아내는 곧바로 공안에 신고를 한 거고요. 잘했다. 그 뒤에 공안의 수사와 압박이 계속되자 아들 마모관은 결국 자신의 폐륜 범죄를 실토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 마모관은 모든 범행이 드러났음에도 공안 조사에서 뻔뻔하게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온 집안에 악취가 나서 못 살겠다고. 자, 이렇게 반성은커녕 폐륜적인 말로 사람들의 공분을 샀고요. 당시 사건을 조사한 공안들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범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자식이 나중에 자기한테 그래봐요. 그런 거 왜 생각 못하죠? 그런 생각 있는 사람이 저렇게 했겠습니까? 아이고야. 자, 그런데 말이죠. 정말 더 가슴이 아픈 건요. 어머니 왕 씨가 병원에서 의식을 차리자마자 꺼낸 첫 마디입니다. 우리 아들이 큰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말을 하셨던 겁니다. 2016년 10월 싱가포르의 한 병원에 5살 남자아이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심각한 상태로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진찰하던 의사는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때린 거야? 아이는 화상뿐만 아니라 입술은 찢어지고 코뼈에는 금이, 심지어 갈비뼈도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사는 아이가 수개월 동안 학대받은 것으로 판단, 아이의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부모가 때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체포된 부모가 처음 한 말이 엽기적입니다. 아, 애가 말을 안 듣잖아요. 아, 혼나야 정신을 차리지. 아이 부모가 자행한 끔찍한 훈육의 실체가 저 훈육이란 말도 좀 버리고 싶네요. 훈육은 무슨 훈육이야, 이 저게. 학대가 무엇이냐? 아니, 애가 과자통을 뒤집어 엎었어요. 애는 과자통을 당연히 뒤집어요. 그걸 다 뒤집고 다 어지른다고. 그냥 애는 당연한 거야, 그게. 목욕을 안 하려고 하니까 혼낸 거죠. 애기는 다 목욕을 하기 싫어해. 5살 아들이 실수로 과자가 담긴 통을 엎으면 부모는 아이에게 주먹질을 가했고요. 아들이 스스로 목욕을 하지 않으면 부모는 펄펄 끓인 뜨거운 물을 아들의 온몸에 부어버렸다고 합니다. 미쳤나 보네, 저거. 그것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아이에게 학대를 가해왔던 겁니다. 저게 무슨 훈육이야. 학대 고문이죠, 저거. 그건 자기 화풀이고요. 어떤 말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끔찍한 만행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 악마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부모는 화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5살 아들을 치료해주기는커녕 아파서 운다고 좁은 고양이 우리에 몇 시간 동안 가둬놓았다고 하는 저기다가? 저 3장 아니야? 그렇습니다.
한참 지나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부모는 마지못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왔던 겁니다. 마지못해? 하지만 정말 가슴 아프게도 부모의 끔찍한 학대에 시달린 5살 아들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자, 그런데 정말 끝까지 인간의 길을 포기한 악마들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게 진작에 말을 잘 듣지. 난 아이가 잘 되라고 그런 거라고요. 결국 5살 아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는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학대는 훈육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는 결코 부모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지난 5월 태국 방콕 2살 아들을 둔 엄마 니타 원권의 안타까운 사연이 수많은 이들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의 병원비가 없어요. 이 마스크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니타 원권이 자신의 SNS에 2살 아들이 해산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치료비 마련을 위해 마스크를 사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에 수많은 누리꾼들이 마음을 보탰고요. 니타 원권은 약 3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이가 치료를 잘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 대신 들려온 끔찍한 소식. 안 돼. 아픈 아들의 치료비로 모금을 한 여성이 아들에게 표백제를 먹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니 약을 먹여야지 왜 표백제를 먹여요? 아니, 왜 그랬대? 뭐야? 아까는 뭐 도와달라고 아픈 아이를 위해서 나는 되게 힘들다고 이렇게 마스크 팔지 않았습니까? 아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은 다 어디 간 거예요? 니타 원권의 만행은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드러났습니다. 2살 아들의 병원 검사 결과 니타 원권의 아들의 위와 장에서 표백제, 세정제 등에 쓰이는 산성화학 물질이 대량으로 검출된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한 해산물 알레르기는 없었는데요. 사기친 거야? 이후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엄마 니타 원권이 2살 아들에게 강제로 표백제를 먹여 아파 보이게 한 뒤 거액의 모금액을 갈취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2살 아들을 이용해 모은 이 돈은 온라인 도박에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 그럼 도박비 벌려고 아들들한테 표백제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맞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요. 더 충격받을 게 뭐가 있어 여기서. 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겁니다. 상습범이구만. 2018년 니타 원권은 자신이 입양한 4살 딸이 희귀 질환에 앓고 있다면서요. 기부금을 모금하고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했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소녀는 2019년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졌죠. 야, 이게 그런데 4살 딸과 2살 아들의 증상이 너무나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 가슴 아픈 사건이 전해진 뒤 일명 표백제 엄마로 불리게 된 니타 원권은요. 현재 아동학대, 살인미수,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부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서 엄마가 아닌 범죄자 니타 원권의 죄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2020년 6월 미국 테네시주 모 동물보호단체가 한 사육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런 곳에 가둬두다니. 얘 정말 제정신이야? 철장 안을 확인하고 놀란 사람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뭐예요? 또 이거 동물학대? 그러게 동물학대인가? 왜? 당시 현장에는 50여 마리의 개를 비롯해 토끼, 닭, 고양이 등 많은 동물들이 철제 사육장 안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철제 사육장 안에 어린아이, 18개월 된 어린아이가 갇혀 있었던 겁니다. 안 돼. 18개월짜리 아이를 왜 저기에 가둡니까? 뭐야 동물도 아니고 뭐야 저게? 당시 현장에서 아이를 발견한 경찰이 한 말. 아이는 마치 동물처럼 살고 있었고 매우 굶주려 보였습니다. 아이가 있던 철장 위에 음식과 쓰레기가 뒤범벅돼 있었고 철장 안에는 바퀴벌레와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바닥에는 오물이 가득해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고 합니다. 게다가 철장 주변에는 수많은 쥐뿐 아니라 무려 3m 길이의 뱀까지 기어다녔는데요. 저런 환경에 어떻게 저 어린아이를 면역력도 약할 텐데. 어떤 인간들이 저런 짓을 했나 너무 궁금한데요? 자, 믿기 힘든 사실은요. 철장에 아이를 가둔 범인은 정말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여기 들어가 있어. 바로 아이의 부모, 가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철장에 갇힌 아이를 구조하고 아이의 부모를 찾았을 땐요.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잠이 오니? 경찰은 곧바로 아이를 학대한 엄마와 계부, 의붓 할아버지 등 3명을 아동학대,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철장에 자녀와 함께 부모의 자격까지 내동댕이 친 비정한 악마들이었습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2020년 3월 중국 푸저우 출장 때문에 집을 나선 장 씨 부부는 1살 배기 아이가 보고 싶어서요. 휴대폰으로 집안에 설치해두었던 실시간 홈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홈 카메라를 보고 충격에 빠진 장 씨 부부. 대체 그가 본 게 무엇이냐? 아우 때려 때려. 아니 아우 저 깐난하게 뭐 한다고 때려. 아 뭐야 왜 코를 왜 꼬집어? 让他将礼物吞下，导致孩子被击到大哭。 한 여성이 아이의 머리를 과도하게 젖혀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데요. 1살 배기 아이를 학대한 여성이 대체 누구냐? 저희가 출장 갈 동안 우리 아이 좀 잘 부탁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믿고 맡겨주세요. 평소 출장이 잦았던 장 씨 부부가 1살 배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고용한 보모, 저우였습니다. 부부는 보모를 구하긴 했지만 집안에 홈 카메라를 설치했는데요. 틈틈이 아이를 지켜보던 중 카메라의 존재를 모르던 보모 저우가 아이를 학대하는 현장까지 포착을 한 겁니다. 저는 이 출장 가서 그 화면을 볼 때 얼마나 손이 떨렸을까? 그럼 바로 올 수도 없고. 근데 지금 뭐 해야 될 일은 있고 이거 아니 근데 보모들이 선량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선량하죠. 저런 인간들 때문에 괜히 오해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영상을 보고 장 씨 부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요. 진단 결과 보모의 강제 식사로 인해 흡인성 폐렴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1살이 아니, 말도 못하지 뭐 힘도 없지 얼마나 괴로웠을까. 말을 못하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보모 저우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말한 아이 학대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아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그랬어요. 얼마나 밥을 안 먹든지 짜증이 그냥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1살 밖의 아이를 보모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정말 자신의 죄를 꼭 깨닫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让他将礼物吞下。 2019년 5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산모로 보이는 46세 여성 클라리스와 그녀의 딸 데지레는 911에 전화해 태어난 아기가 숨을 안 쉰다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아이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911에 연락한 두 모녀는 얼마 뒤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알고 보니 이 모녀는요. 갓 태어나 숨진아기와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숨진 아이의 진짜 엄마는 오초아 로페즈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자, 오초아는 임신 9개월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오초아는 SNS에 아기용품을 나눠달라라는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아기용품을 줄 테니 집으로 오라는 클라리스와 데지레 모녀의 메시지를 받고 집을 찾아갔던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두 모녀는 집을 찾아온 오초아를 처참히 살해. 왜? 그리고 극악무도하게도 의학 지식도 전혀 없는 두 사람이 아이를 뱃속에서 강제로 꺼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게도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이가 아프니 도와달라며 인터넷에 입원비를 모금까지 했다고 합니다. 뭐 엄마를 죽여놓고 뭔 소리 하는 거야? 하지만 오초아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모녀의 만행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두 모녀가 인간 이하에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아이, 엄마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다고요. 2017년에 클라리스가 아들을 사고로 잃었는데 그 상실감으로 또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모녀는 죄 없는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한 가족의 미래까지 모두 짓밟아 놓은 겁니다. 이거 남은 가족들 있잖아요. 죽은 엄마랑 그 아기. 그 남은 가족들은 이게 뭐야? 이건 너무 무섭다. 2017년 8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부 에스트코트에 위치한 경찰서에 한 남자가 들어선 뒤 한 말입니다. 제가 인육을 먹는데 질렸습니다. 다짜고짜 이렇게 자수를 한 그는 경찰에게 자신의 가방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가방 속에는 훼손된 신체 일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진짜 오늘 정말 끔찍한 살인범의 정체. 민간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전통 치료사 니노 은바타였는데요. 그가 이토록 소름 끼치는 만행을 저지른 이유. 어느 날 주민 마구반에는 전통 치료사 은바타를 찾아가 아프지 않고 좋은 일만 생기도록 무티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통 민간 의술로 약재이자 부적처럼 여겨지는 무티 제조를 부탁했습니다. 젊은 여성이나 어린아이의 살점을 먹으면 행운이 올 것이요. 무슨 소리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자, 이렇게 끔찍한 처방을 내린 전통 치료사 은바타. 결국 주민 마구반에는 이 끔찍한 미신을 믿고 전통 치료사 은바타와 함께 25세 여성 자넬라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고요. 숨진 여성의 신체를 훼손해 약재에 썼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은바타가 경찰에 자수를 한 뒤 경찰이 집을 수색했는데요. 그의 집에서 훼손된 신체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을 주민들 수백여 명을 현혹시켜 무덤 속 시신까지 훼손한 그 무덤을 파면 악한 기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미신을 심어주며 시신을 꺼내 자신에게 가져오게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치료사인지 살인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죄의식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저런 짓을 반복할 수가 있냐고요.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죠. 이후에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두 남성에게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종신형 선고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남을 잔인하게 해친 사이코, 엽기 범죄. 하지만 이젠 평생을 죄책감 속에 갇혀있기를 바랍니다.